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제일 싼 거는 책이라 생각해요. 네, 책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꺼운 이제 미술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디에서 산 거냐면 파라도라는 미술관에서 산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태리가 아니고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은 제일 이제 완전 최고로 알아주는 제일 큰 대형 박물관인데요. 거기는 프랑스가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가가 벨라스케스하고 고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두 사람 동상이 이쪽으로 들어갈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왕조시대 건물인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파라도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고야가 있고요. 또 저기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또 이제 벨라스케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두 사람의 이 화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근데 세상에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도 좀 기다릴만 하던데요. 그러고 뭐 스페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던데 단체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오면 일단 거기는 기본으로 뭐 이제 프랑스 파리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 가듯이 여기 이제 파라도 박물관에 오나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그림 전체가 다 이 책 한 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책이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가요? 알고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겠죠. 근데 책 한 권에 그냥 다 들어있으니까 책이 제일 싸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책을 보면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뭐 저는 요거 두 권을 봤는데요. 어쨌든 완전히 이제 톨스토이 인생의 역작인데 그 사람이 인생 전체 살면서 그 역작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역작 속에 그 책 두 권에 그 어마어마한 삶이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 사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 제일 싸고 그러면서 제일 값어치가 있다. 저는 뭐 금 이런 것보다 이제 책이 더 좋다. 하기야 뭐 금을 뭐 그렇게 가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파라도에서 줄 서서 들어갈 때는 참 마음이 좀 힘들었죠. 거기 또 좀 더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딱 들어갔는데, 야 완전 진짜 벨라스케스하고 고야 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궁정화가 되다 보니까, 궁정화가는 왜 좀 약간 그래도 좀 힘이 좋을 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열정적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뭐 이제 가난과 싸울 필요 없이, 그리고 뭐 어떤 적 없이 마음껏 그릴 수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고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보다 궁정화가로서 계속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물론 전쟁이 중간에 이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림 궁정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시 또 왕권을 찬탈했을 때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림 세계가 굉장히 다른 그림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건데 1700년도 중반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현대적인가요? 그죠? 완전 요즘 그려놓은 그림 같지 않나요? 그죠? 1700년도 스페인의 화가들. 그때 그림 한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얼마나 디테일한가요? 그때 그림들 보면은. 하여튼 그림들이 굉장히 이제 섬세하죠. 보면은 보통. 그리고 사진처럼 그리면 뭐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많은 시대였잖아요. 사진기도 없는 시대니까. 야, 근데 세상에 내가 이 그림은 나는 여기 가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래갖고 놀랬어요. 근데 이제 고야가 나에게 주었던 교훈은 뭐냐면은 그렇게 화려한 궁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왕을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왕의 가족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가보니까 이 왕족 방 한 칸이
이 그림을 중심으로 이제 왕족 그림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궁정으로 안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을 그려요. 그때가 어둠의 뭐 시기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이런 종류 그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낭만적인 게 좋고 막 핑크가 좋고 이런 시절에는 이런 왕족 그림을 보면서 이거 참 잘 그렸다 하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 사회의 불합리를 보게 되면서 이제 고흐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고야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고야를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막 읽으면서 이 그림을 봤는데 와 그때는 이 그림이 너무 섬뜩해가지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림은 좀 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선 과정이나 지금 이 투표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늘 이제 노출되어 있고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2017년도에 뭐 하기야 알고 보면은 늘 세상은 그래 해 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OECD 국가치고는 좀 어떤 그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숙에 있어서는 참 이제 너무 더디다. 빨리 요번에 진짜 좀 바꿔서 갈아치워가지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야가 한 말 중에 명언이 있어요. 모든 문명 사회는 수많은 결점과 실패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악습과 무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기심으로 인해서 널리 편견과 기만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었겠죠. 고야가 나는 이제 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인지 좀 느꼈어요.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그때 이미 사람들을 많이 깨우치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너무너무 그래서 예술가는 너무 감사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도 예술처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에게 그거를 좀 기대를 해요. 그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그분이 보면은 조금 되게 매력적인 구석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도움으로 해서 그분의 인생이 성공적이 되는 그날을 저는 이제 기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너무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안철수하고 각을 세우고 하길래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분을 봤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말을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는데요. 그 말이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가식적이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 내면의 울림 같은 걸 좀 느꼈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있는 이유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경주민주화를 하겠다고 해서 박근혜를 도왔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분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대통령 자리까지 하게 해줬으니까 내 자리 하나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패거리나 새누리당 패거리처럼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탁 끊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그분을 모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또 이익을 다 챙겼어요. 그분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정권을 다 내놔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정청래도 내보내고 그래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뭔가요? 김종인 그분이 결국은 김종인 그분이 스스로가 이제 비례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원 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막 목숨 다 한 날까지 그냥 막 탱자 편하게 그냥
역사 속에 묻혀도 될 뻔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그러고 자기 고집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나와가지고 어떤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가서 이번에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분이 그런 말 했죠. 2012년도에 안풍, 그 안풍이 부는 그런 지금 느낌이 좀 있다 하는데, 저는 김종인 이분이 항상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조짐이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 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국은 진짜 참여하는 데마다 다 좀 망쳤어요. 그때 혁신전대인가 뭔가 해갖고 그것도 완전히 2011년도에 자기들끼리 뭐 그때 이제 무슨 뭐 검찰개혁 콘서트 할 때 다 이제 분위기 뭐 농담처럼 했다지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철수가 제안했던 게 하나도 먹힐 여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다 크트크트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뭐 자기들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깽판을 쳤다? 그거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조국도 그 사람도 명예가 없어요. 왜 안철수 보고 비난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조국이 안철수보다는 100배 더 비난받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뭐 달려들어가 제대로 된 거 없어요. 뭐 하여튼 지금까진 그랬고 앞으로 두고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더민주당에서 또 이번에 뭐 이제 용식인가요? 뭐 하여튼 같은 문시더라고요. 가짜뉴스 뭐 담당자라는 사람이 무슨 뭐 국민을 갖다가 패륜 PK 집단, 패륜 집단이라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부산 사람들을 또 정호 대상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뭐 자기가 뭐 또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경선할 때 뭐라 그랬나요? 치매설 누가 뭐 얘기했다 해가지고 한 놈만 팬다 이러면서 막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괴롭혔나요? 그때만 해도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끔짝도 안 했죠. 이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들고 일어났을 때도 국민을 패다니요. 거기다 고소를 하고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진짜 개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어떻게 그 한 입으로 지금 그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뱉었단 말에 자기한테 그냥 그대로 돌아온 거죠. 거기다가 돼지 발정제 그거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강간 미수에 거쳤지만 어쨌든 만약에 미수에 안 거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친구들끼리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 돼지 발정제를 맥주에 타서 먹여가지고 그 여자가 정신 없을 때를 노리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책에 또 쓴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명 그때 나왔을 때 다른 후보자들은 전부 다 대통령 후보자가 돼가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냥 그만둬라. 다 말을 했대. 문재인 뭘 했어요? 더민주 쪽에서 뭘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그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민주. 그 패거리 당이나. 그러니까 똑같죠. 더민주 패거리나 새누리 패거리나 뭐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가 모르겠네요.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정책 얘기하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미세먼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통합을 외치면서 안철수뿐입니다. 그것도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이러니까 70년 적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지금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고야 같은 예술가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참네 무슨 뭐 문재인 문패거리 그게 들러붙은 사람들 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는 예술도 발전하기도 참 어려워요. 진실한 예술이. 전인권이나 신해철 같은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 양념 완전히 그냥 독이 든 양념 마구마구 뿌리는 거 예? 그거 막 해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예? 이 패거리당이 망하는 그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예, 국민편 예, 국민의당 3번 파이팅! 바이!